예, 안녕하십니까. 필사의 필사. 오늘 두 번째 시간. 오랜만에 정견이와 함께 인사드립니다. 정견이 놈이 자꾸 보채고 땡깡을 부리는 것 같아서 잠시 안아주기 위해서 같이 앉았습니다. 현재 시국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는데요. 뭐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탄핵 찬성이 반대니 어쩌니 하면서 예상됐던 대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탄핵 당시에 그 충격과 황당함을 시간이 지나가면서 무뎌지고 잊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뭔가 부당한 일을 당하고 나서 금방금방 잊는다는 건 좀 뭐랄까 서글프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하고 참 황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 입장으로는 그게 보통 그런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약한 사람들. 대부분 그러니까 서민들이겠죠. 서민들이 그런 걸 자기가 몹쓸 일을 당해도 뭐 그냥 뭐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았으니 됐지 뭐 이러면서 넘어가는데, 그럼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다가 결국엔 순응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노예입니다. 노예는 그런 자신들의 분함을 어떻게 해소하지 못하고 마음에 쌓이면서 만들어지는 인간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저는 근데 요즘에 저 같은 경우는 물론 그 뉴스를 잘 찾아봅니다. 매일 뉴스공장도 보고 매블쇼도 보고 뭐 MBC 뉴스도 보고 YTN 같은 것도 짬짬이 찾아보고 인터넷으로 뉴스를 좀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 지금 이 격동의 시기, 역사적인 현장을 제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넘어간다면 글쎄요, 스스로 용납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런 엄청난 일이 생겨났는데 그것도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간다면, 글쎄요, 지금 이 시대는 한 번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하고 부조리한 게 있다면 거기에 맞서 싸우다 지는 한이 있더라도 맞서 싸워야죠. 그게 인간의 도리이고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참 보면 볼수록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 저렇게 거짓말을 대놓고 하면서도
부끄럽지 않다는 양 뻔뻔스럽게 있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역대 최고인 것 같아요. 그것도 가장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대통령이 제가 본 인간상 중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이거는 참 진짜 옆에 있다면 그 자체로만으로도 기분이 나쁜 사람인데 이게 둘 다 윤석열, 김건희 둘 다가 그런 종류의 사람인데 제 인생에서 단연코 단언코 제 인생에서 역대 최고로 거짓말 많이 하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뻔뻔스러운 그런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인간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니 인간은 인간이겠죠. 근데 아주 최악의 인간인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해요. 저렇게 뭐 딱 보면서 요즘에 드는 생각은 뭐 보면서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무조건 거짓말이다 이 생각이 먼저 들고 또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지고 결국엔 그런 상황이니까 참 참담하기도 하고 이 민주주의라는 게 이 선거제도라는 게 이 우리 정치 제도가 뭔가 이게 진짜 허점이 참 크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새로 취임할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가장 먼저 아무튼 신속하게 개헌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 개헌이라는 게 헌법이라는 게 우리 뭐 제대로 본 사람도 별로 없지만 읽어도 어렵고 뭐 추상적이고 그런 내용이지만 그래도 그것을 근간으로 나라가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헌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글자로 무슨 글자로 이렇게 딱 약속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잘 와닿은 것 같지도 않고 이런 글자 따위에 얽매인 게 뭔가 뭐랄까 부조리 해 보이거나 한심 옳지 않다라고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정신이 그러니까 나라를 운영하고자 하는 우리의 정신의 그 합의의 요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헌법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공부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뭐 헌법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서 이 땅에서 함께 살아왔다는 게 더 중요한 거겠죠. 그 역사와 함께 살아온 함께 공유한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또 녹아있는 게 헌법이고요.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그래서 요즘에는 예전 좀 저 같은 경우는 관심은 계속 갖고 있지만 이 방송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전 상황에 대해서 그냥 알고만 있고 말씀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이제는 마무리의 단계고 우리 각자가 판단해야 될 단계가 왔습니다. 그 판단 저는 거기서 이제 올바른 길로 갈 것이라
믿고 제가 또 뭐 조급해해서 뭐 이런 그런 발언을 많이 해봤자 마음만 어지럽고 그냥 주시만 하는 걸로 그렇게 입장을 잡아놨기 때문에 또 모르겠습니다. 그 변곡점들이 있겠죠. 탄핵이 인용되고 탄핵 심판이 되는 날이라든지 대통령 선거 대통령이 새로 뽑히는 날이라든지 이런 날은 뭔가 기념하거나 생각을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참 우리 이 공동체가 참 많이 허술하다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많이 했습니다. 그런 좀 뭔가 좀 말도 안 돼 보이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일이 벌어지는 와중에 주요 인물들이 한심한 모습들을 보이는 거 보면서 그 사람들이 또 지도층이고 잘 살잖아요. 우리 당장 밖에 나가면 그래서 떵떵거리고 살고 서민들이나 저 같은 시민들은 그 앞에서 기도 못 피는 겁니다. 그런 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박하고 겸손한 모습을 많이 보이던데 이제는 우리 시민들도 그런 뭐 권력자들 만났다고 해서 기죽거나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1대1 인간 대 인간으로 대하면 됩니다.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야 권력자들도 함부로 못하는 것이죠. 아이고, 참. 역시 이게 또 그리고 아직까지는 아니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뭐 사람들에 대해서 전부 한 20-30% 이렇게 나온다는 것 같은데 그게 참 이해가 안 가죠. 안 가는데 물론 저 여러 가지 이론이나 이해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좀 해봤기 때문에 이론이나 이유를 대볼 수는 있지만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이번 일이 지나면 그래도 공존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뭐랄까요, 제 스스로가 먼저 똑바로 굳건하게 높은 수준의 정신을 이루어서 흔들리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먼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쉽게 변하는 게 아니니까 조금씩 지금 되돌아서 생각해 보면 김대중 대통령 같은 분도 40%가 안 됐어요. 그때 39점 몇 프로고 그때 이회창이랑 거의 차이도 안 났는데 그 정도 민주 세력이 그 정도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겁니다. 그것도 이제 긴 안목으로 보면 단시간에 많이 성숙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자체가 시민 의식이 다 민주진영의 노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하는 짓 보십시오. 저 사람들이 민주주의 시민들이 성숙하기를 바랬을까요? 그동안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해온 행태라든지 이런 거 보면 이쯤 하고요. 아이고 말하면 뭐랄까요, 마음만 어지러워지니까 그만하겠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오디오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 지배 사회, 지난 시간까지 3장까지 읽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4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4, 5, 6, 7장까지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넘어서면 중간이 넘어가는 것이 되겠죠. 7장까지가 6장까지 있네요. 6장까지 있고 중간까지 있는데, 그러면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정치. 자연스러운 보수, 부자연스러운 진보. 보수가 자연스럽대요. 보수와 진보의 모호한 정의. 정치적 신념 혹은 성향은 분열에 가까운 심각한 사회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2023년 자연과학 학술지인 네이처에서조차 이러한 정치적 분열이 점점 더 첨예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소셜 플랫폼이나 알고리즘 등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기술적 접근을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실상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보와 보수의 이데올로기를 정확히 규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사전적 의미로만 볼 때 보수는 전통적 가치를 옹호하며 현재의 체제, 제도, 관습을 보존함으로써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이며, 진보는 변화를 지향하며 현재의 체제, 제도, 관습을 개혁하고 혁신함으로써 발전을 추구하는 가치관이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에서 어디까지가 전통이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없으며 보수가 변화를 거부한다고 볼 수도 없다. 제가 예전에 담화에서 진보와 보수를 설명하면서 진보의 극단은 기본적인 자세는 모두 함께 살아가자. 보수의 기본적인 자세는 나만 잘 살면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좀 더 그거는 이제 간단하게 잘라본 거고, 사실상 보수라는 거는 여기 말한 대로 기존 질서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기존 질서를 지키겠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걸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헌법 제도라는가 체제 제도라든지 그 권력 체계,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이런 식으로 상권 분립이 돼 있고, 이런 거를 잘 공고히 하자는 뜻이에요. 그게 보수죠. 근데 지금 국힘이 하는 짓, 또는 정광훈 목사나 구구단체들이 하는 짓은 그런 면에서 보수라고 보기가 어렵죠. 미치광인데, 근데 그 사람들이 보수인 이유는 그 보수라는 게 결국 그 나만 잘 살면 돼라는 의식에 기반을 둔다고 했는데, 그게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 그런 극우 성향의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건 뭐냐면 힘에 의존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결국에는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나만 잘 살 수는 없어요. 어떻게든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힘이 필요하다라는 의식을 갖게 되고, 결국엔 그 힘 하나에 뭉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극우예요. 전체주의. 그런 경향이 있고, 그 반대로 극좌는 모두 함께 같이 살자. 평등하게. 그래서 그 극우는 그래서 자유를 중시하고, 극좌는 평등을 중시하게 되는데, 그게 또 좌익이라고 하죠. 좌익은 평등을 지향하게 되는데, 그 평등이 심해지면 그게 바로 공산주의가 되는 겁니다. 공산주의라는 건 전체적으로 똑같이 살자는 거니까. 공산주의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필연적으로 영도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영도자 밑으로 모이게 되고, 결국엔 극자와 극우가 비슷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모든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극과 극은 통하잖아요. 앞장에서 살펴보았던 경제 영역의 경우 보수가 지지하는 자유시장과 민영화, 기업, 자본 친화적 제도는 전통적인 가치와는 거리가 멀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보수와 우익은 이라는 개념은 좀 서로 좀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시장, 민영화, 기업, 자본 친화적 제도 이런 거는 다 심해. 그러니까 저기 뭐야, 나만 잘 살면 돼라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한 제도예요. 오히려 현재 진보 개념의 이념이 노동가치설을 내세우고 지주의 비판적이었던 고전학파와 유사하며 이러한 고전학파의 전통을 깨고 나타난 신고전학파의 철학이 현재의 보수적인 경제사상과 가깝다. 또한 일반적으로 현재의 보수 경제를 대변하는 신자유주의라는 사조 역시 20세기 후반 미국의 레이건, 영국의 대처 정부 시절 케인즈 경제학을 비판하며 새로이 등장한 흐름이다. 2022년 미국 사회를 뒤흔든 미국 연방대법원의 낙태에 관한 판결은 낙태의 권리를 인정했던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50여 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이 번복 판결로 인해 미국에서는 이제 개별주의 결정에 따라 낙태를 금지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에 내려진 대법원 판례를 이와 같이 전면적으로 뒤집는 것은 극히 드문 일로서 전통적 가치를 옹호하며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려는 보수가 아니라 급진적인 개혁을 원하는 진보의 행동처럼 보인다. 아니죠. 이거는 좀 잘못 본 것이 낙태를 금지시키는 거는 종교적인 이유가 있어요. 기독교 천주교에서는 낙태를 불허하기 때문에 기독교 천주교는 대표적인 전통 사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좀 틀린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판결은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내린 것이며 이는 보수주의가 취하는 낙태 반대 입장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 두 사례만 보더라도 보수와 진보가 변화를 거부하거나 추구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선재하는 어떤 입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말씀드렸듯이 이게 보수와 진보가 변화라는 개념으로만 접근을 하면 정확히 정의 내릴 수 없습니다. 변화라는 것보다 오히려 이기심과 이타심의 경쟁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게 좀 더 근본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일 거예요. 실제로 경제, 교육, 국방, 낙태, 동성혼, 이민정책, 총기, 과학기술과 경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보수와 진보는 각기 일관된 입장을 보인다. 물론 개인에 따라 특정한 사안에 대한 입장이 다른 경우도 있지만 다양한 주제에 걸쳐 나타나는 이러한 일관성은 놀라울 정도다. 서로 아무 관련 없어 보이는 여러 주제들에 대해 전체적으로 입장이 일관되게 둘로 나뉘며 각 진영 안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일치한다는 것은 두 이념 안에 내재된 궁극적인 가치가 있고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그 신념에 따라 사안별로 입장을 취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예.
또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슬슬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 보수와 진보를 나눈 표가 있는데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제도, 보수, 자유시장, 친기업, 민영화, 진보, 사회복지, 재분배, 제도적 개입, 교육철학, 보수, 엘리트주의, 교육 선택권 보장, 진보, 교육 평준화, 경쟁 해소. 군사 국방, 국가 안보, 군사력 강화. 보수는 국가 안보, 군사력 강화. 진보는 인권 보장, 평화주의. 총기 소지. 보수는 개인의 권리 보장, 진보는 규제 필요. 이민정책. 보수는 자국 우선주의. 진보는 개방적. 동성결혼은 보수는 반대, 진보는 찬성. 낙태는 보수는 허용 반대, 진보는 낙태 권리 보장. 과학기술은 불신, 거부, 음모론 선호. 보수는 불신, 거부, 음모론 선호. 진보 지지, 우호적. 종교는 종교적, 기독교적. 진보는 무신론적. 잘 구분했네요. 근데 이 구분을 아까 제가 말했던 나만 잘 살면 돼, 아니면 모두 함께 같이 살아야 돼, 이 기준으로 나누면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거를 변화의 기준으로 봐서는 알 수 없어요. 그렇다면 보수와 진보가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념 혹은 가치관은 대체 무엇일까? 일부 보수 정치인이 외치는 자유는 보수 이념의 가치일까? 네, 가치가 맞습니다. 자유는 보수의 가치가 맞아요. 경제 영역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보수주의자들이 낙태의 자유나 성적 취향의 자유에 반대하는 것을 보면 그렇지도 않다. 낙태나 성적 취향의 자유에 반대. 그렇네요. 이거는 이제 경제적으로는 자유를 강조하지만 뭔가 사회 제도에서는 그 전에 전통과 규율을 강조하기 때문에 자유를 좀 억압하는 경향이 있어요. 미국에서 낙태 선택의 자유를 요구하는 것은 보수가 아니라 진보의 입장이다. 그리고 국가 안보와 강한 군사력을 중시하는 태도, 이민자들에 대한 배타성, 과학에 대한 불신, 종교적인 성향 등은 자유라는 가치를 옹호하는 것과 무관하다. 아니죠. 이 사람들은 그것보다 이 국가 안보, 강한 군사력, 이민자에 대한 배타성, 과학에 대한 불신, 종교적인 성향 등이 오히려 이걸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좀 협소한 생각에 갇혀 있죠. 뭔가 발전하려는 그런 태도들이 없으니까. 사안별로 진보의 입장을 살펴보아도 정확한 답을 내리기가 어렵다. 과학기술의 우호적인 진보 진영의 사람들은 왜 총기를 규제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며 사회복지와 교육 평준화를 외치고 낙태나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것인가? 현재 진보적인 것으로 지칭되는 사상적 조류에는 공산주의를 포함하는 여러 형태의 사회주의, 여성주의, 페미니즘, 생태주의, 해방신학 등이 있는데 이들 사이에서 어떤 공통의 신조를 찾기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아닙니다. 이 작가의
노력이 부족한 거예요. 잘 모르고 있어요. 예. 잘 모르고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 안에서 결론을 내리니까 이렇게 단정을 하는 겁니다. 일로 와. 알았어. 아이 못돼가지고. 아빠 그냥 공부하는 꼴을 못 보네 그냥. 어? 더 큰 편도체, 더 민감한 교감신경. 사회과학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면 늘 확실한 정의를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자연과학의 관점을 도입해보면 어떨까? 인간의 모든 인지 기능이 사실상 진화의 산물임을 고려할 때 정치 성향의 차이 역시 생물학적 속성에 의해 설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진보와 보수 간의 생물학적 특성의 차이를 측정한 최초의 주목할 만한 연구들이 2007년 네이처 신경과학과 2008년 사이언스에 발표되었다. 2007년 연구에서는 평상시와 다른, 즉 예상치 못한 자극이 들어왔을 때 진보와 보수로 분류된 사람들의 뇌가 일으키는 반응이 뇌전도 측정 결과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을 보여주었다. 2008년 연구에서는 근전도 및 피부전도 검사를 사용해 갑작스러운 소음이나 위협적인 시각 자극이 주어졌을 때 근육과 피부에서 측정되는 교감신경 반응이 18가지 정치적 사안에 대한 입장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했다. 결과는 두 입장 간에 확연한 차이를 보였는데 보수적 입장을 가진 이들에게서 교감신경의 활성이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이 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교감신경의 중추는 편도체라는 뇌기관이며 이 논문에서도 당연히 편도체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에 따라 정치적 성향에 따른 편도체의 크기나 활성을 측정한 연구들이 이어졌다. 먼저 2011년 연구에서는 자기 공명상을 이용해 90명의 뇌 구조를 살펴본 결과 진보적 성향이 강할수록 전측 대상 피질의 회색질 부피가 큰 반면 보수적 성향이 강할수록 편도체의 회색질 부피가 크다는 것을 발견했다. 2013년 연구에서는 기능성 MRI를 도입해 편도체가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면에서도 정치 성향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를 확인했다. 즉 위험이 동반된 의사결정 과정을 수행하는 82명의 뇌를 기능성 MRI로 검사한 결과 보수 성향의 참가자들이 편도체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22년에는 기능성 MRI 데이터를 딥러닝이라는 최신 인공지능 기법으로 분석해 사람의 정치 성향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는 연구도 발표되었다. 이 연구에서도 역시 편도체가 예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앞서 2장에서 상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공포와 혐오는 기본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편도체는 이 두 반응을 모두 주관한다. 25,588명의 미국인과 121개국의 5,45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대규모 연구 결과에서 혐오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일수록 보수 정당의 후보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렇죠. 그렇겠죠. 2018년 편도체가 뇌 인지 과정에 미치는 또 다른 영향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가 네이처 인간 행동학술지에 발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총 93명의 뇌 MRI 분석을 통해
편도체의 크기가 클수록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현 상태를 합리화하는, 즉 체제가 정당하거나 바람직하다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이런 사람들은 사회운동이나 시위에도 잘 참여하지 않았다. 근데 신기하네요. 지금 뭐 태극기 부대, 아스팔트 보수라 해서 많이들 참여하던데 이러한 경향은 실험 참가자가 사회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지 불리한 위치에 있는지와 상관없이 일관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생물학적 원인이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렇게 기성체제와 현 상태를 옹호하는 심리를 체제 정당화라고 하는데, 이것은 뉴욕대학교 존 조스트 교수와 하버드대학교 마자린 바나지 교수에 의해 1994년에 처음 제시되었고 이후 많은 연구로 뒷받침된 이론이다. 바나지 교수는 앞서 소개한 암묵적 연학 검사를 개발한 학자이기도 하다. 이 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편도체와 교감신경은 생존을 위해 발달한 두려움과 혐오라는 진화적 전략을 구현하는 매개체다. 혐오는 편견이나 고정관념과 결합해 경계 대상에 대한 재빠른 분류와 판단을 하게끔 만들고, 이것은 사회적 낙인이라는 현상으로 발달한다. 보수적인 국가관을 나타내는 민족주의 혹은 국수주의를 표방하는 이들은 이민자 등 소수 집단의 시민 전체를 외부인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무엇 혹은 누군가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내릴 때는 자신의 신념을 반추하고 검토하는 행위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필요하다. 따라서 편견과 고정관념이 구축되고 강화되는 기저에는 자신의 기존 견해에 합하는 정보만을 취사 선택하려는 경향, 즉 확증 편향이 존재한다. 확증 편향이 존재한다. 네, 그렇죠. 편견 고정관념과 확증 편향은 필연적으로 함께 하겠죠. 크리스 무니는 신경과학과 사회심리학 등의 여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진보적 성향의 사람들에 비해 보수적 성향의 인들에게서 확증 편향에 기반한 사고방식이 더 자주 그리고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를 입증한 연구가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스에 발표되었다. 연구진은 2019년 2월부터 7월까지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장 활발하게 공유된 5,000개의 뉴스 기사에서 참과 거짓으로 구분된 20개의 정치적 진술을 도출한 다음 미국인 1,204명을 대상으로 각 진술을 참이라고 믿는 경향을 측정하고 이를 여러 변수와 함께 분석하는 통계 모델을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보수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참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에 따라 보수적 진영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짓 정보가 더 많이 유통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렇죠. 이 보수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참 거짓을 구분을 못해요.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그냥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설득이 안 돼요. 그래서 희한하게 이 겁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한마디로 혐오와 공포심이 만나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보수적인 세로토닌, 진보적인 도파민. 앞의 결과들을 놓고 보면 보수적 성향이란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진화적 본능에 충실하다는 의미로 보인다. 그럴 거예요. 아마도. 일단 내가 잘 살아야 되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생존 본능 같은 거예요. 생존. 나만 살아야 된다라는 생존. 그러니까 위험은 무조건 회피하려고 하죠. 앞뒤 안 가리고. 그래서 윤석열도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화란 유전자에 의해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경우에만 작동하는데 앞의 연구들은 뇌 구조나 신경 생리학적 특성을 조사한 것으로서 직접적으로 유전자를 살펴보지는 않았다. 이런 경우에는 편도체의 특성이 후천적인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후천적으로 획득된 형질은 다음 세대에 전해지지 않으므로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면에서 편도체의 활성을 결정하는 유전 인자를 발굴한 사이언스 논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연구에서 주목한 유전자는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전달체로서 5-HTT라고 불리며 그 역할은 신경세포들 사이의 시냅스에 분비되는 세로토닌을 재흡수해 세로토닌에 의한 신경 자극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해당 연구진이 발굴한 유전 변이는 5-HTT의 양에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세로토닌의 활성에도 영향을 준다. 이 연구에서 특히 중요한 결과가 있는데 시험 참가자들의 편도체 활성을 기능성 MRI로 조사해보니 해당 변이의 종류에 따라 편도체의 공포 반응 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후 편도체의 구조적인 크기 그리고 대상 피질과의 기능적 회로 구축 역시 5-HTT 유전자 변이에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 보고들이 뒤따랐다. 정리하자면 편도체의 크기와 기능은 유전 변이의 영향을 받는데 그 중에서도 세로토닌 활성을 높이는 변이가 편도체의 크기와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상기 연구들과 종합해 보면 세로토닌의 작용을 강화하는 변이가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에게서 더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최근 뇌신경과학에서는 확장된 편도체가 주목을 받고 있다. 확장된 편도체란 편도체의 중심 핵에서 분계선 조침대핵까지 이어진 여러 뇌 부위를 통틀어 일컫는다. 이 부위는 특히 정상적인 불안과 공포만이 아니라 병적인 반응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6년 네이처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실제로 세로토닌이 확장된 편도체 내의 불안과 공포 반응을 촉진하는 신경회로를 작동시킨다는 것이 동물 실험을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아따 어렵네요. 근데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사실 인류학자 헬렌 피셔는 그동안 많은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세로토닌이 보수적 성향의 기저에 있을 것으로 추측한 바 있다. 즉 세로토닌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 규범을 따르고 위험을 피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이론적이고 복잡한 것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한 것을 선호하며 질서와 권위를 중시하고 종교적 성향이 강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반대로 피셔는 진보 성향을 만들어내는 신경 전달 물질로 도파민을 지목했다. 도파민은 보상 회로를 주관하는 신경 전달 물질로서 도파민의 분비가 높을 때 동물들은 새로운 것을 탐색하는 행동을 보인다. 그래서 이게 인간이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인간이 아프리카를 탈출할 때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를 탈출할 때 이 도파민의 영향을 받았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마 그때 당시에 아프리카를 탈출한 우리 선조 호모사피엔스들은 뇌에서 도파민이 막 됐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동물 실험 결과 세로토닌은 특히 사회적 위계 질서와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 예컨대 수컷 버빗 원숭이들은 사회적 서열에 따라 혈중 세로토닌 수치가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지배계급의 원숭이를 낮은 서열의 원숭이에게 분리해두면 세로토닌 농도가 금세 낮아지다가 원래
있던 곳으로 복귀시키면 세로토닌도 다시 증가한다. 이 세로토닌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거군요. 막 이렇게 막 뻐기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깨 힘들어가고 막 목 뻣뻣하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 만족으로 자기 만족으로 막 다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이런 세로토닌의 영향으로 기분이 좋다 이거겠죠. 상당히 꼴불견인데 그런 것들 아주. 그리고 낮은 서열 원숭이가 높은 계급으로 상승하는 경우 그에 상응해 세로토닌 수치도 올라간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사회적 서열이 세로토닌 농도에 영향을 주는 것인지 세로토닌이 지배적 행동을 유도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어진 연구에서는 인위적으로 세로토닌의 양을 조절해 보았다. 즉 앞서 설명한 5-HTT 유전자의 기능을 방해해서 시냅스상의 세로토닌 수치를 올리는 약물을 투여했더니 낮은 계급의 원숭이가 지배적인 행동 양상을 보였다. 이 상태에서 세로토닌 자극을 받아들이는 수용체를 저해하는 약물을 투여하면, 즉 세로토닌의 작용을 억제하면 원숭이들은 더 이상 지배 행동을 하지 않고 순종적으로 바뀐다. 그렇군요. 세로토닌. 사람의 경우도 세로토닌의 전구체인 트립토판을 식사와 함께 복용하면 지배적인 행동 양상이 증가한다는 것이 관찰되었고, 마카크 원숭이의 경우에도 세로토닌을 분배하는 솔기핵의 크기가 사회적 서열이 높은 수컷들이 더 크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더 나아가 세로토닌이 편도체의 기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사회적 서열과 관련해 편도체의 영향이 중요한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세로토닌은 그러니까 좀 안정감을 느낄 때 분비되는 그런 호르몬인가 봐요.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 2017년 네이처 인간 행동에 소개된 연구들에 의하면 서열 게임에 임한 참가자들의 기능성 MRI 분석 결과 사회적 서열을 학습하고 높은 서열을 획득하는 동기가 부여되는 상황에서 편도체가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저는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되지 않는 인간인 걸로. 이와 같이 세로토닌의 높은 활성이 지배적이고 과시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사회적 서열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이를 통해 번식과 자원 획득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겠네요. 예. 아무래도 번식과 자원 획득 경쟁에서 유리하려면 좀 안정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세로토닌 유전자의 활성이 높은 것이 실제로도 진화적으로 더 유리했을까? 어떠한 특성이 진화적으로 유리했는지 아니면 불리했는지 집단 유전학의 방법들을 활용해 추정할 수 있다. 개체의 생존과 번식에 유리했던 편이라면 자연 선택에 의해 인구 집단 내에 계속 확산되는데, 이럴 때 우리는 양의 방향으로 선택압을 받았다고 표현한다. 반대로 불리한 변이였다면 자연 선택의 압력이 음의 방향으로 작용하여 점점 사라져 갔을 것이다. 어떤 유전자 변이는 상황에 따라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유리한 상황에서는 해당 변이가 연구 집단에서 점점 많아지다가 상황이 바뀌면 반대로 다시 줄어들기도 한다. 이런 양상을 균형 선택이라고 부르며, 균형 선택을 받는 변이는 계속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빈도를 유지한다. 교감신경의 활성을 강화하는 변이는 어땠을까?
교감신경은 생존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작동하므로 교감신경이 민감한 사람은 스트레스는 받을지언정 위험한 환경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변이는 양의 선택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2장에서 소개한 것처럼 우리 연구실에서는 교감신경을 강화하는 ADRA2C 유전자의 변이가 집단 유전학 분석 결과 양의 방향으로 선택받았음을 보인 바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균형 선택을 받는 변이들이 기존에 보고된 것보다 인간 유전체상에 훨씬 많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균형 선택의 대표적인 예 가운데 하나가 MHC 유전자다. 이 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MHC는 우리 몸에 침투한 다양한 병원균의 항원들과 결합해 면역 반응을 유도한다. MHC는 그 변이 종류에 따라 잘 대응할 수 있는 병원균의 종류가 다르고 유행하는 병원균은 때마다 다르므로 어느 특정 변이가 항상 우세할 수는 없다. 이런 경우 병원균의 유행 상황에 따라 해당 MHC 변이들은 많아지고 적어지기를 반복하면서 균형을 이루며 유지된다. 앞의 시문으로 돌아가서 세로토닌 활성이 실제로 번식에서 유리했다면 세로토닌을 강화하는 변이가 집단 유전학 분석에서 양의 방향의 선택값을 보여야 한다. 매우 흥미롭게도 실제로 신경 전달 물질 유전자들은 집단 유전학으로 분석한 결과 세로토닌 전달체인 5-HTT가 여러 연구에서 일관성 있게 양의 선택을 받은 대표적인 유전자 중 하나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높은 세로토닌 활성이 진화적으로 유리했을 것이라는 가설이 집단 유전학으로 입증된 것이다. 그렇군요. 제가 세로토닌이 부족한 인간이라서 결혼도 못하고 번식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관찰된 또 하나의 흥미로운 양상은 도파민 수용체에서 보이는 균형 선택의 흔적이었다. 세로토닌 전달체인 5-HTT의 변이가 세로토닌의 활성에 중요한 것처럼 도파민도 그 수용체의 변이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같은 양의 도파민이 있더라도 수용체가 도파민을 잘 감지하면 마치 도파민 분비가 높을 때처럼 그 활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네이처 유전학에 출판된 2편의 논문에 따르면 도파민 수용체 중 7R이라는 변이가 바로 그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새로운 것을 탐색하는 경향을 증가시킨다. 그런데 세로토닌 활성이 양의 선택을 받는 것과 달리 도파민의 활성이 균형 선택을 받는 이유는 탐색하는 성향에는 늘 위험이 따르므로 이것이 개체의 생존에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몇몇 유전학 연구들에 따르면 7R 변이는 인간의 진화 역사에서 최근에 발생했는데 새로운 것을 탐색하는 성향의 장점과 위험성의 공존으로 인한 균형 선택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놀랍게도 정치 성향과 유전자 변이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해보니 실제로 도파민 수용체의 7R 변이를 지닐 경우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
지금까지 나열한 편도체, 세로토닌, 도파민에 대한 연구들은 뇌 신경과학의 요소들을 다룬 것으로서 인간의 정치 성향을 직접적으로 뇌의 기능에 기반해 설명하기에 적합했다. 사실 어떤 연구들은 이 둘의 연관성을 가설로 놓고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치 성향과 유전자의 관계를 아무런 과정도 없이 순전히 데이터만을 기반으로 접근하는 연구도 있었다. 2011년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에서는 총 13,201명의 유전체 전체에 있는 모든 변이를 조사한 후 정치적 성향과 관련된 50개의 설문에 대해 이들이 응답한 내용과 연관을 지어보았다. 1장에서 언급한 학업 성취도와 2장에서 논의한 비만 및 동성애에 대한 유전인자 발굴에 사용되었던 전장 유전체 연관 분석이 정치 성향에 적용된 것이다. 그 결과 편도체, 세로토닌, 도파민 등 뇌 기능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들 말고도 다른 유전 변이들도 관찰되었는데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다양한 니포칼린 및 후각 수용체 유전자들에서 나타났다. 니포칼린은 몸에서 배출되는 화학 신호인 페로몬으로 작용하거나 페로몬과 결합해 작용하며 후각 수용체는 다른 개체에서 방출되는 페로몬을 인식하는 역할을 한다. 1장에서 이야기한 자신과 다른 MHC 변이를 가진 상대를 선호하는 현상이나 브루스 효과에 의한 자발적 유산이 일어나는 것도 바로 페로몬의 작용 때문이다. 즉 자발적 유산은 암컷이 새로 등장한 알파 수컷이 분비하는 페로몬에 생리학적으로 반응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다양한 동물 실험 결과 페로몬이 짝짓기 및 그와 관련된 경쟁 행동에서 매우 광범위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예를 들어 사이언스와 네이처에 보고된 연구들에 따르면 생쥐들의 후각 수용체 시스템을 망가뜨릴 경우 쥐들이 동성애 쥐를 대상으로 짝짓기를 시도하거나 수컷들의 구애 행위를 암컷이 하는 등의 이상 행동이 나타나며 수컷들의 경쟁 행위들, 즉 영역 표시나 다른 수컷에 대한 공격, 사회적 서열의 인지, 지배적 행동 등이 사라진다. 특히 다른 수컷을 공격하는 행동의 경우 그 유발인자가 바로 소변에 들어있는 니포칼린들이라는 결과가 네이처에 보고되기도 했다. 이게 냄새가 중요한 거군요. 그러니까 냄새가 굉장히 중요한 모양입니다. 요즘에 보니까 무슨 페로몬 어쩌고 하는 향수 광고 많이 하던데 그 향수 한번 써봐야 되겠어요. 앞의 전장 유전체 연관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다양한 짝짓기 행동을 결정짓는 유전자들이 정치적 성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보수층과 진보층 사이에서 실제로 번식률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 1장에서 윌리엄 해미턴의 포괄 적합도 이론을 설명한 바 있는데 실제로 각 개체, 특히 인간의 적합도를 측정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인간 진화 유전학에서 적합도를 대신해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지표는 한 사람이 평생 가지는 자손의 수를 측정하는 생애 번식 성공률이라는 것인데 특히 사망률이 낮은 현대인 집단에서 이 지표는 적합도에 대한 근사치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로 보수층과 진보층 간 자녀의 수를 비교한 연구가 있다. 전 세계에
100개 국가의 15만 2,400명, 유럽인 6만 5,900여 명, 미국인 6,200여 명을 조사한 이 대규모의 연구에 따르면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가정들이 진보적인 사람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더 많은 자녀를 낳은 것으로 확인된다. 물론 현대인들의 자녀 수에는 그들의 가치관도 작용하겠지만 두 진영 간의 이러한 극명한 차이에는 짝짓기와 관련된 유전학적 요소들이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 알겠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아직 이제 3장 절반 정도 읽었는데요. 나머지 절반은 내일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도 슬슬 좀 고파지려는 것 같고 밥도 먹어야 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